다음에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 노인성 그러면 특별하게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들이, 모든 질환들이 노인성인 거죠. 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병들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관들이, 조직들이 오랫동안 쓰면 쓸수록 이게 헐겁고 낡아지는 거잖아요. 기계도 오래 쓰게 되면 하나씩 고장 나는 것처럼 나이 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병들이 동반돼서 따라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낙상이에요. 낙상. 넘어지는 거죠. 사실은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만 갑자기 급작스럽게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젊으니까 뭐 균형을 잃고 넘어질 일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시각, 시각, 안뜰 감각, 고유 감각, 요 세 개를 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시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안뜰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귀 안쪽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고유 감각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팔다리의 위치,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거를 인식할 수 있지요. 네, 그게 고유 감각입니다. 온몸에 센서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인식하게 만들어주는데,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시각적인 거 많이 떨어지죠. 또 안뜰 감각, 감각 센서들도 많이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고유 감각에 대한 것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몸에 다른 병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가 뭐 당뇨병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감각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는 뭐 굉장히 자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넘어지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운도 안 좋게 뭐 골절이 있거나 다른 큰 부상이 생기게 되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뭐 피부만 살짝 까진다,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한번 잘못 넘어지면 골절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넘어져 보신 분들이 더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의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져 본 분들은 이게 본인이 넘어지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을 거고, 각인돼 있을 거고, 안 넘어지려고 자꾸 움직거리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넘어진다. 그래서 낙상 경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낙상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낙상 넘어지면서 몸을 더 많이 다치게 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넘어질 때 팔을 딱 뻗어서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안 다치잖아요. 기껏 해봤자 손바닥만 살짝 까지고 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이게 딱 짚는 것들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신경계 전도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넘어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골절이라도 있게 되면 뼈가 붙을 때까지는 아무 동작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퇴화가 되는데, 안 움직일수록 더 퇴화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절대로 낙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균형이 장애가 있는데 보행, 걷는 게 올바로 걷겠어요. 그리고 근력, 근력 약화. 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쯤 되면 10년의 근력이 10%씩 빠진다, 요렇게 나와 얘기도 하고요. 나이가 90세쯤 되면 20대에 50% 정도밖에 근력이 남지 않더라, 요런 식의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령, 나이가 많은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또 종종 보면 인지장애, 예를 들어 치매 환자분들, 여러분들이 걷다가 보면 뭐 턱도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물을 피해 가야지 하고 돌아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하는 것들이 다 순간순간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넘어갈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인지예요, 인지. 인지작용인데, 인지 손상이 있는 치매 환자분들은 그런 식의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탁탁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게 병들, 관절염이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낙상 경험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넘어진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렵죠. 이게 다칠까봐. 여러분들이 빙판길을 눈이 너무 많이 와고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막 가다 보면 더 많이 넘어지잖아요. 왜? 걸을 때 움직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성에 대한 그런 행동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 그룹은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개 6알에서 10개 정도의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약을 먹습니다. 뭐 진통제, 뭐 소염제, 관절염약, 당뇨약, 혈압약 엄청나게 먹습니다. 어떤 것들은 진정작용을 하는 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을 먹게 되면 정신이 몽롱하고 막 어지럽고 술 한잔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잘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특히 그리고 운동 부족. 많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좀 큰 거라든가 또 신발끈을 안 매서 신발끈을 밟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면 부족하게 되면 항상 정신이 몽롱하지요. 여러 가지 행동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잘 넘어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신체가 좀 쇠약하신 분들 그리고 내외적으로 거동이랑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집안 환경이 열악해갖고 뭐 항상 턱이 있거나 집안이 항상 지저분해 환경이. 그러면 아무래도 턱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걷다 보면 그 보도블록의 높이라든가 계단 한 단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떤 건물에는 장애인 주차장은 또 얼만큼 확보해야 되는지 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등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낙상에 대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조명. 아무래도 어둑어둑한 데가 잘 넘어지겠죠. 어르신들은 노안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잘 선명하게 잘 안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잡이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 잡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참 환자분들이 생활하기 편합니다. 모든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 문턱을 나오는 순간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잔디밭 꼴렁꼴렁하고 그런 데서 걷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낙상에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당뇨.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께서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당뇨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줌에 설탕이 녹아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혈액 안에 설탕이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에너지 원일 수 있거든요. 에너지 원인데 그거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에너지로 못 쓰니까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가 설탕 형태로 되면서 혈액안을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당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당뇨를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지금 혈액 안에 설탕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몸 밖에서 몸 안쪽으로 균이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먹잇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혈당을 가지고 본인들이 바이러스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심한 경우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 안쪽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혈관 안쪽으로 찌꺼기들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잘 끼겠죠. 그러면서
눈 안쪽에는 굉장히 얇은 실핏줄이 많습니다. 그런 핏줄이 막히고 터지면서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당뇨가 심하신 분들 나이 들어서는 신장에 다 망가집니다. 콩팥. 자, 콩팥. 신장은 우리 몸의 수채구멍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설거지물을 딱 하게 되면 수채구멍을 통해서 찌꺼기를 걸어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찌꺼기들을 걸어서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하나의 수채구멍이라 볼 수 있는데, 혈관에 이렇게 설탕이 많이 녹아 있으면 이 수채구멍이 찐덕찐덕해지면서 막히고 망가져요. 그래서 콩팥,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당뇨 좀 오래 드신 분들은 신장 손상 때문에 혈액 투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신장을 통해서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혈액 내 독소를 몸 밖으로 오줌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건데, 신장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혈액을 밖으로 빼서 정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혈액을 다시 몸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액 투석이에요, 투석.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3, 4시간씩 가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아주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당뇨병은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몸의 혈당이 남아있지 않고 다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타입이 두 개가 있는데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당뇨를, 혈당을 제거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혈당이 있으면 이거를 에너지로 쓸 수 있게 인슐린이 만들어주는 건데, 1형 당뇨에서는 인슐린이 아예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입으로 먹어줘야 돼요, 약으로. 인슐린이 없으니까 혈당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지요. 뭐 특정 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은 나오긴 나오는데 매우 부족하게 나오는 겁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야지만 혈당을 에너지로 다 소모를 해버리는데, 이게 충분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혈당이 쌓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1형 당뇨병이든 2형 당뇨병이든 혈당이 자꾸 몸에 축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림에서 보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슐린이 여기 이자라고 써있는 췌장, 옛날 말로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 췌장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비가 안 되니까 바로 혈당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형은 분비는 되는데 조금밖에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잉여물들이 혈당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뇨병을 심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그닥 별로 없어요. 합병증이 문제인데, 이제 합병증. 그래서 뭐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종합검진에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하게 되면 없던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출산 이후에 당뇨병이 없어질 수도 있고, 출산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당뇨병은 증상이 심하든 안 심하든 그 합병증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망막, 눈 쪽이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장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또 대부분의 말초신경 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끄트머리 쪽에 감각이 좀 둔해집니다. 둔해지고, 피부 궤양, 피부 궤양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고름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런 것들은 당뇨병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혈당치가 이미 당이 워낙 몸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웬만한 균을 소독 처리하거나 무균 처리한다고 해서 그 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발가락 끄트머리에 우리 내성 발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약간 곰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식의 상처가 생기면 그게 안 나요. 안 나고 자꾸 커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성 발톱에 갖고 조금만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끄트머리를 자릅니다. 자른 상태에서 묵윤 처리해갖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조금씩 이렇게 절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혈관 안쪽에 당이 많다 보면 안쪽 벽에 찐덕찐덕해지면서 찌꺼기가 많이 끼면서 혈관 장애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심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혈관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자, 불행히도 이제 당뇨병은 노인들한테 되게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뼈 엉성증. 자, 그냥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세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을 신용어로 뼈 엉성증이라고 하고, 오스테오포로시스. 오스테오는 뼈라고 하는 뜻입니다. 뼈. 포로시스는 구멍이에요. 구멍.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린 겁니다. 자, 뼈는 단단한 조직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본 그물처럼 이게 얼기설기해서 살짝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얼기설기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 실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이게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골절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노인들한테 굉장히 많죠. 자, 기본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한테 뼈 엉성증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젊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여자들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면서 폐경기 이후에 뼈 엉성증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절도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주로 뼈가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손목입니다. 손목. 넘어질 때 손을 딱 짚잖아요. 빠르게 짚으면 손목이 딱 나가는 거예요. 짚으면 딱 충격으로. 또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골반 앞쪽에 다리뼈 여기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고기가 잘 부러지고요. 또 그냥 엉덩방아 확 주저앉으면서 척추가 압박 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살짝 쿵 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게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금이 가도 아프고요, 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전부 다 넘어져서 부었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골절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골절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것, 골절 뼈엉성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모든 질환은 전부 다 가족력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려고 해요. 유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뼈 엉성증에 취약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또는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특히 활동 부족. 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자, 다 똑같아요. 우리 몸은 다 똑같습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조직은 약해집니다. 뼈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뼈가 하는 역할은 몸을 지탱해주고 움직거려주게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자극이 자꾸 주어지지 않으면 뼈도 약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에 자극을 많이 주면 근육은 커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뼈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약해지기가 쉽다. 뼈 엉성증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흡연이라든가 뭐 음주, 약물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일단은 물리치료할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뼈 엉성증 때문에 골절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뼈 엉성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운동 처방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노인들이 좀 몸이 약한 거를 고려해서 몸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소변이 새는 거예요. 오줌이 새는 겁니다. 소변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광 안에다가 소변을 꽉 채우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럴 때 화장실 가서 오줌을 쭉 싸면서 이게 소변을 다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들으니까 자, 방광 자체도 하나의 커다란 동그란 공처럼 생긴 근육 덩어리입니다. 방광이 쫙 수축해주면 소변이 쭉 나오고 평상시에는 방광이 채워질 때까지 관략근이라 들어봤죠. 관략근으로 방광에서 소변이 안 나오도록 꽉 막고 있는 건데 나이 들다 보니까 방광 근육들도 뻣뻣해지고 관략근의 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조금씩 소변이 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실금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나이 들어서 요실금이 많이 생긴다. 특히 여성들한테 많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젊은 나이의 요실금은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좋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줌을 놓는 거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시간,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지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뇌기능 장애 때문에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소, 시간 분간을 잘 못하고 인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들어서는 대부분 방광 기능 자체가 조절 능력 장애가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쫙 보면 오줌을 쫙 놓게 되면 방광에 있는 모든 소변을 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남아있는 고여있게 되는 그런 소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요 관이 이렇게 있고 요도가 찍해서 여기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남자들 전립선이 여기 이렇게 요도 주변에 이렇게 있거든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살짝 압박하면서 관략근 컨트롤에 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소변을 충분하게 다 빼주지 못하는 그래서 방광 안쪽에서 계속 소변이 정체되어 있고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인물은 썩잖아요. 소변 고여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썩겠죠. 여러 가지 염증에 대한 문제가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들인 거예요. 참실금이라고 해서 진짜 가만히 있어도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 아무 자극도 없는데 소변이 막 나오는 거 이거를 참실금 인컨티넌스라고 하고 여기 유리나리는 소변입니다. 소변 오줌이에요. 오줌. 그리고 복압 요실금 그러면 재채기 할 때 기침할 때 갑자기 배에 압력이 딱 들어가면 방광이 아래에 있고 위쪽에는 내부 장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복압이 올라가면서 내부 장기가 방광을 딱딱 눌러줍니다. 밑으로. 그러면 오줌이 조금씩 새는 거 이런 거를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절방 요실금은 오줌을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못 참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방광은 하나의 공처 동그랗게 생긴 근육 덩어리입니다. 공처럼 생긴 근육 덩어리예요. 그래서 소변이 한 방울씩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가득 차게 되면 이 방광 주머니가 최대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범람 요실금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략근 컨트롤 또는 화장실 가고 하는 그 행동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이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니거나 뭐 흐르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소변이 흘러서 바지가 젖거나 밖으로 냄새가 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차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물 치료, 뭐 수술할 수도 있지만 물리치료가 제일 낫죠.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하게 불편할 게 없고요. 부작용도 사실 없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케겔 운동.
자, 우리가 소변 관략근에 대한 것들을 외부에서 힘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물리치료 장비 중에서 자기장 치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잘 조절을 해주면 몸 안쪽에 있는 관략근에 힘을 주게끔 유도하는 치료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힘을 주는 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그냥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 따로 힘을 줘야지라고 힘주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설사가 급해요. 그때 잔뜩 힘주는 데를 어디다 힘주고 있죠? 설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사람들 많은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기 위해서 우리는 항문 관략근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항문에다가 힘을 주세요. 항문 조이기를 하세요. 설사를 참는 것처럼 항문 조이기를 하게 되면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힘이 들어가고 소변 관략근도 같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 항문에다 힘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확인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항문 관략근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같이 힘이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무릎을 딱 붙이고 앉은 자세에서 하든 선자 자세에서 하든 이렇게 누워서 하든 간에 무릎을 딱 붙이고 무릎 딱 잔뜩 붙이는 힘을 주세요. 그 상태로 항문 조이기를 쫙 하세요. 그러면 아랫배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동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매, 디멘시아.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인지장애, 기억장애입니다. 인지장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잘 효과적으로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군가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치매에서 뇌혈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뇌혈관 질환 없이 퇴행적으로 뇌가 자꾸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이 주름이 이렇게 막 헐거워지고 주름이 벌어지고 뇌세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 뇌를 딱 찍어보면 정상적인 뇌에서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않고 치밀해 보입니다만 치매 환자분들 뇌를 보니까 주름 자체가 헐거워졌어요. 이렇게. 그만큼 뇌 자체가 세포가 많이 죽어서 자꾸 헐거워지고 있다. 이게 치매 환자분의 뇌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있는데 되게 보면 당뇨병 때문에 안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부분적으로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런 뇌 부위가 조금씩 죽어요. 한 번에 콱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조금씩 이제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어쨌든 혈관성으로 오든 뭐 저산소증으로 오든 뇌종양, 뇌외상 등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이제 치매는 같이 동반돼서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장애,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뭐 초기에는 그래도 건망증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건망증이랑 치매는 엄연하게 다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는 전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고, 건망증은 살짝 까먹고 힌트를 주게 되면 금방 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럼 변기에 앉거나 서서 소변을 볼 텐데 보게 되면 소변 보면서 변기를 보잖아요. 변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아까 화장실을 언제 갔었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망증이라고 하고
치매 환자분들은 소변을 보면서 오줌을 누면서 변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주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상황이랑 전혀 모든 걸 다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경우는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억장애 뭐 인지장애 막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부분적으로만 기억해요. 아까 분명히 내가 은행 가서 돈을 10,000원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내미한테 10,000원을 용돈 쓰라고 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과정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돈을 찾아온 것만 기억하고 돈을 아들내미한테 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기억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수중에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옆집 여자가 가져간 거야. 요렇게 막 의심 증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뭐 헛것이 보는 것처럼 선망 상태가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가족분들이 이거를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지만 그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환자분들은 그 물리치료 통해서 치매가 좋아질까요? 실제로 치매를 물리치료 통해서 지금 치료합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치매 환자분을 물리치료로 치료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매 환자분들을 물리치료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잘 해주면요. 뇌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쓰면 쓸수록 나빠지고 헐거워지고 다쳐요. 근데 유일하게 신경계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자꾸 머리를 쓰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절을 계속 쓰면 관절은 관절염이 생기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우리 신경계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면 온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로도 좋은 혈액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거동을 많이 못하면 못할수록 인지 기능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그 치매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게 유산소 운동 자꾸 활동할 수 있고 움직거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